만약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가슴속에 품고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대한 태풍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유리병 안에 가두는 법을 평생 동안 단 1초의 쉴 틈도 없이 제어해야만 한다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나 다름없네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영웅서사를 접할 때 압도적인 힘은 곧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이 세계관에서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가 철저한 재앙의 씨앗이자 한 존재가 평생 짊어져야 할 가장 가혹한 형벌로 작용합니다. 네, 오늘 이 심층탐구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배준철 작가의 웅장한 서사시 바람, 사람, 가람의 세계관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오늘 임무는 이 방대한 서사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고 또 비극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궤적을 그린 미카엘 경의 기록을 추적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짊어졌던 자가 어떻게 자신의 근원을 모조리 강탈당하고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사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장엄한 투쟁을 낱낱이 해부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서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미카엘이 속해 있던 세계부터 들여다봐야겠죠? 네, 미카엘은 하늘 제국 마추픽추에 거주하는 바람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바람 민족의 생태가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거예요. 아, 그 두 가지 부류 말씀이시죠? 맞아요. 한쪽에는 날개가 없고 사람의 형태를 한 여성들, 즉 마녀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검은 동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신비로운 약을 제조하고 자연의 은밀한 섭리에 닿아 있는 자들이죠. 날개가 없는 자들이 땅과 생명에 닿아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필연적으로 하늘을 부유하는 자들이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날개와 머리 위에 빛나는 고리를 가진 아주 고결하고 압도적인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들을 바람민족 사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시각적인 이미지만 듣고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신성한 존재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계관 내에서 그들은 타자화된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생물학적이고 계급적인 바람민족 사제로서 존재할 뿐이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카엘은 바로 이 사제 계급의 일원으로 태어났죠. 겉으로만 보면 눈부신 날개와 고리를 가진 그야말로 완벽하게 평화로운 존재처럼 보입니다만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네, 앞서 제가 허리케인을 유리병에 가두는 삶이라고 비유했잖아요. 미카엘의 삶은 이 숭고한 외형과는 다르게 내부에서 끊임없이 붕괴가 일어나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마도력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보통 판타지에서 마도력이 강하다는 건 특권이잖아요. 막 최강의 마법사나 전사가 될 수 있는. 네, 보통은 카타르시스의 도구로 쓰이죠. 근데 미카엘에게 이 마도력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환경 재해에 가까웠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마도력의 한 번 통제를 벗어나서 폭주하는 바람에 학교 건물 전체가 허공으로 뜯겨 올라가는 끔찍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됐잖아요. 와, 스쿨존에서 로켓 엔진을 단 자동차를 모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사실 학교 건물을 통째로 들어 올렸다는 건 단순히 그가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마도력이라는 에너지가 그의 육체라는 그릇을 아예 초과해버렸다는 겁니다. 주변이 중력이나 물리법칙마저 왜곡시킬 정도로요. 맞아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언제든 파괴할 수 있다는 그 공포. 어린 미카엘의 정신을 완전히 짓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이 힘을 무기로 휘두르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었죠? 네, 정반대로 그 힘을 완전히 억눌러 가두는 정말 뼈를 깎는 통제의 훈련에 돌입합니다. 저는 이 통제라는 키워드가 미카엘이라는 캐릭터를 가장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보통 힘을 숨긴다고 하면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팍 터뜨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종의 숨겨진 필살기처럼요. 네, 근데 미카엘의 통제는 타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끓어오르는 용암을 맨손으로 꽉 쥐고 평생을 버티는 것에 가깝단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관점이네요. 미카엘의 진정한 숭고함은 그가 태생적으로 지닌 마도력의 총량이 아니라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영원한 감옥으로 만들었다는 그 극단적인 이타심에 있습니다. 단 1초의 긴장도 늦출 수 없는 처절한 통제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차분하고 고결한 바람민족 사제 미카엘이 완성된 거죠. 네,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마도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에게 존경받는 평화로운 삶이 펼쳐져야 논리적일 텐데요. 하지만 이 세계의 운명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미카엘이 그 피나는 훈련으로 쌓아 올린 완벽한 통제력과 방대한 지식은 역설적으로 그를 세계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배신의 표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여기서 드디어 그 가람민족의 천재 과학자 미카라 아누가 등장하는군요. 네, 마추픽추의 바람민족이 마도력이라는 신비한 에너지를 다루는 자들이라면 가람민족은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법칙, 즉 과학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과학과 마법의 만담이네요. 니카라 아누는 이 가람민족 과학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죠. 완벽한 통제로 마도력의 정점에 도달한 미카엘과 과학의 정점에 선 니카라 아누. 처음엔 미카엘의 의도는 순수했어요. 서로 전혀 다른 세계를 조율하고 지식을 나누고자 했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 지식의 교류라는 아름다운 명분 뒤에서 니카라 아누는 아주 섬뜩한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잔혹하고 기괴한 배신이었죠. 맞아요. 니카라 아누는 미카엘을 속여서 미카엘의 가장 아름다운 푸른 눈과 펄떡이는 심장을 자신의 것과 강제로 교체해버립니다. 단순한 강탈이 아니었죠. 네, 그냥 훔쳐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서로의 근원을 통째로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니카라 아누의 광기 어린 집념이 보이는 대목이죠. 그에게 미카엘의 심장은 무한한 마도력을 뿜어내는 궁극의 연구기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푸른 눈은 우주의 마법적 섭리를 꿰뚫어보는 완벽한 렌즈였고요. 맞습니다. 니카라 아누는 자신의 과학적 성취를 우주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빼앗는 걸 넘어서 자신의 낡고 필멸하는 부품들을 미카엘의 몸속에 강제로 이식하는 끔찍한 교체를 강행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능력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영혼의 배터리를 배신자의 것과 강제로 수술당한 거잖아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죠. 내 집의 기초공사를 다 뜯어내고 그 자리에 진흙을 채워넣은 채로 잠에서 깨어난 것과 다름없어요. 평생을 그 어린 시절부터 피를 토해가며 통제해온 마도력의 근원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을 때 미카엘은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보통의 인물이라면 그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미쳐버리거나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저앉았을 겁니다. 내가 베푼 선의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었다는 그 뼈아픈 역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미카엘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세상을 딛고 서 있던 중력 자체가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이 완벽한 붕괴 속에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택하죠. 네, 모든 마도력을 잃고 은둔한 미카엘.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여기서 마법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떠났을 텐데 그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마법의 시대가 끝난 그의 삶에 새로운 무기인 과학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학문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 압권이에요. 마도력이라는 절대적 신비에 기대던 사제가 기계공학의 톱니바퀴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마치 손이 잘린 천재 피아니스트가 좌절하는 대신 뇌파로 연주하는 신디사이저를 직접 발명해서 음악의 매체 자체를 바꿔버린 것 같지 않나요? 와, 조마탄 비유네요. 모든 능력을 잃은 슈퍼히어로가 동굴에서 스스로 강철 슈트를 만들어 입고 나오는 장면이 연상돼요. 네, 미카엘은 울며 원망하는 대신 물리적 장치들을 직접 설계합니다. 잃어버린 힘을 대체하기 위해 그 이름하여 마정석을 에너지로 하는 건틀릿을 제작해서 찬용하죠. 예전엔 심장에서 뿜어지는 무한한 마도력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기계 건틀릿에서 동력을 추출해서 빈 육체를 강제로 움직이게 만든 거군요. 맞아요. 게다가 푸른 눈을 잃었으니 세계의 이면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안경을 직접 설계해서 쓰게 되죠. 맞습니다. 물리적 수치와 렌즈의 굴절로 세계에 숨겨둔 진실을 꿰뚫어보는 안경입니다. 마정석이 윙윙거리는 기계 건틀릿을 차고 기하학적인 렌즈가 달린 특수 안경을 쓴 미카엘. 더 이상 고결한 사제가 아니네요. 네, 이제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눈과 심장을 찾고 니카라 아누를 심판하기 위해 나선 과학의 기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했던 게요. 보통 이런 서사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조력자 무리를 규합해서 거대한 악과 싸우잖아요. 파티를 맞는 게 정석이죠. 네, 근데 미카엘은 철저하게 홀로 싸웁니다. 어떤 동료도 곁에 두지 않아요.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게
지상의 영웅인 왕검과의 위대한 연대뿐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지독한 고독을 선택한 걸까요? 왜냐하면 미카엘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우주 전체에 어긋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거군요. 그렇죠. 이런 거시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자에게 얄팍한 동지애나 감정에 기반한 무리짓기는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왕검과 맺은 연대 역시 개인적인 침묵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가장 고결하고 이성적인 결합이었던 거죠.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한 세상의 질서를 위한 고독한 투쟁. 정말 무겁고도 숭고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전장으로 미카엘을 이끕니다. 바로 금단의 땅에서의 결전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 이 마지막 전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영광스럽고 깔끔한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미카엘은 여기서 니카라 아누의 그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을 오직 홀로 막아섭니다. 왕검이 비석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절대적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이건 진짜 너무 처절해요. 마도력이 가득했던 예전의 몸도 아니고 기계와 과학으로 간신히 덧대어 연명하고 있는 몸이잖아요. 네, 니카라 아누의 마법적 공격에 그 과학기술로 덧댄 몸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립니다. 전신에 끔찍한 화상이 번지고 과거 사제의 상징이었던 그 아름답던 거대한 날개는 불길에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게 되죠. 그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미카엘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온몸이 부서져 가면서도 오직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진정한 의미의 방패네요. 도대체 무엇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힘이 타인을 다치게 할까봐 스스로를 가두고 뼈를 깎는 통제를 견뎠던 소년을 기억하시죠? 네, 세상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던 그 아이요. 맞습니다. 이제는 과학으로 연명하는 부서진 껍데기만 남은 몸을 내던져서 세상의 파괴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유무는 달라졌지만 세상을 수호하겠다는 이타적인 본질만큼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거죠. 와, 이것이 바로 미카엘이 자신의 삶을 갈아넣어 완성해낸 기사도의 절정이군요. 네, 가장 비극적이지만 가장 웅장한 순간입니다. 화상을 입고 뼈대 만남은 날개로 세계를 버텨내는 과학의 기사.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 참혹하면서도 고결한 순간을 우주적인 존재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차원의 처음들이죠. 네. 저는 이 세계관의 에필로그가 정말 엄청난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눈에는 미카엘의 마지막 모습이 끔찍하고 처참한 패배의 형상으로 보였겠지만 이 우주적 존재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맞습니다. 피부는 화상으로 붉게 벗겨지고 날개는 뼈대만 남은 박쥐 모양이 되었고 이마에는 변이로 인해 뿔이 솟아난 형상. 잠깐만요. 붉은 피부에 뿔, 박쥐날개. 이거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지옥의 악마 이미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렇죠. 하지만 이 5차원의 처음들은 미카엘의 그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 8층의 거주민인 마인의 신체 모델을 설계할 때 미카엘의 마지막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본뜨기로 결정해버리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와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그 악마의 끔찍한 외형이 이 세계관에서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관념의 완벽한 전복이죠. 오히려 가장 숭고한 영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우주가 빚어낸 거대한 기념비였다니. 진짜 소름 돋아요. 평범한 시선으로는 추악하게 지식여진 육신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이타심이 만들어낸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해석된 겁니다. 마인의 외형은 미카엘의 기사도 정신을 기리는 그야말로 영웅의 숭고한 표준인 거죠. 흉터가 곧 표준이 된다. 이 결말은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네요. 통제해야 했던 어린 시절, 모든 것을 교체당한 상실감, 그리고 과학의 기사로 부활해 남긴 붉은 흉터의 유산까지. 고난이 한 존재의 존엄을 어떻게 재련해내는지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의 통제권을 벗어난 불행이나 무력해지는 상실 앞에서 억울하게 모든 걸 뺏겼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내 소중한 것을 억지로 교체해버린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미카엘은 그 처참하게 타들어가던 파멸의 순간을 역설적이게도 우주의 영원한 표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부서진 조각들로 세상의 질서와 연대하는 법을 보여줬죠.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네, 이제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5차원의 존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끼는 순간, 가장 흉터투성이로 처절하게 버텨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겪은 흉터와 눈물 속에서 어떤 숭고한 표준을 발견하고 어떤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으로 삼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묵묵히 견뎌내는 고독한 일상이야말로 먼 훗날 가장 먼저 본뜨게 될 찬란한 기사도의 청사진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웅장한 서사시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